예, 여러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북유럽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다르게 알프스 이북으로 건너간 르네상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북방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좀 다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세속적이라면 북부의 르네상스는 상당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근데 종교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던 그런 기독교 말고 원래의 예수의 정신, 원래 초기에 로마에서 등장했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르네상스 운동을 우리는 기독교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유행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한 사람 살펴볼 건데요. 나와 있죠. 예, 토마스 모어라는 인물입니다. 자, 토마스 모어는 그 선생님 책에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평민이고요. 일단 시작은 평민이나 왕의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재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자리에까지 오르는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을 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귀족이 되고요. 평민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때 우리 영국 종교개혁하면 나오겠지만 헨리 8세 때 재상이었고 유명한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써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예,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 크린토피아, 디스토피아 뭐 하는 그 토피아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토피아. 자, 오늘 토마스 모어를 살펴볼 건데 토마스 모어의 생애를 좀 살펴볼게요. 1부터 가야 되겠네요. 자, 1478년생이니까 우리가 1469년생이 마키아벨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보다 한 10년 뒤에, 한 9년 뒤의 사람입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마스 모어는 1478년에 태어나서 14살 때 옥스퍼드에 입학을 했고요. 이거는 뭐, 그때는 공부 좀 잘하는 어린 친구들 옥스퍼드를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뭐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뭘 공부하냐, 라틴어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이거 이제 인문주의자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문주의를 하려면 고전 고대 문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언어가 라틴어고 또 그 앞에 언어가 그리스어니까 라틴어 그리스어를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분은 사실은 아버지가 법관이었기 때문에 원래 루터 할 때도 쌤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때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도 법관이어서 아들을 법관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인문주의에 빠져서 라틴어 그리스 공부하고 고전 고대 문헌 연구하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억지로 이제 법학을 공부를 시켰고 변호사를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4년이 되면 정계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이 되었다가 초창기 하원 의원 할 때는 굉장히 바른 말을 잘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의 헨리 7세의 노여움을 사서 뭐 이렇게 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1509년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헨리 8세가 왕이 되면서 왕자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왕이 되면서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1515년에는 왕이 이제 특별 사절로 네덜란드로 보냈는데 이때 유토피아를 구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유토피아가 나올 겁니다. 1516년에 출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군주론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29년이 되면 이 사람은 상당한 출세를 해서 왕 영의정 자리 대법관에 임명이 되고 헨리 8세 때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하는 문제에 이 사람이 적극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왕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1535년 반역죄로 처형당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 모어를 왜 북부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로 선생님이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쓴 책 유토피아가 그 정신의 가장 엑기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북부의 르네상스는 크리스찬 휴머니즘이죠. 기독교 인문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현재의 가톨릭 교회가 썩어 있고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문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고전에 아주 친밀한 인물이고요. 그런 인문주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신앙심을 같이 연결시켜서 기독교 휴머니즘적인 책을 쓴 것이 그게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번역된 거, 샘 여권 산호라고 그래서. 그래서 1516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2권이에요. 원래 2권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원래는 2권을 먼저 쓰고 1권을 이분이 뒤에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1권은 대놓고 이제 유럽 사회와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걸 그리고요. 2권은 뭐냐면 가상의 세계를 보여줘서 이렇게 거꾸로 비판하는 형식을 띱니다. 그 가상의 세계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섬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저기 썼지만 우하고 토포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는 없다 이런 말이고 토포스는 플레이스,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 이런 말이에요. 약간의 풍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곳인데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하는 작가의 바람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유토피아라는 특정의 섬, 없는 곳인데 가상으로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권은 자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는 가상인물, 이제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제 친구였던 피터 길레스라는 인물하고 셋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설이에요. 없는 이야기니까 소설인데 소설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한 것처럼.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 유토피아의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저 위에 있네요. 보통 양은 유순하고 조금밖에 먹지 않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먹어치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밑에 보실래요? 국내 어느 곳이든 훌륭하고 값비싼 양털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귀족, 젠틀이, 심지어 몇몇 수도원장들까지 뭡니까? 경장용 농경지를 모두 목장으로 바꾸고 양을 키우기 위해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나서 밥을 못 먹게 되고 영토를 잃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죽게 되는 현상. 이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양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현상.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유럽이 여러분 양모 산업이 막 발전을 하면서 영국이 양털을 깎아서 막 파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에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농경지를 전부 양을 키우는 장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울타리를 쳤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인클로저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산업혁명할 때 또 배울 겁니다. 인클로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울타리 치기. 그래서 농경지를 양목지로 바꾸는 그런 작업.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대중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보통 이런 양을 키우는 데는 공유지였던 곳이 많거든요. 누구의 사적 소유권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근데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딱 사적 소유권을 못 박아버리면 가난한 대중들이 거기 가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못 사는 농민들이 땅을 떠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 빈민이 되고 가난해지니까 도둑질을 하거나 해서 심지어 이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난해서 죽어가는 이 현상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대중이 죽어가는데도 아까 수도원장까지 젠트리까지 무슨 귀족들까지 모두 나서서 돈을 위해서 총력전을 띄고 있는 이 사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파트를 사재서 다른 사람이 집이 있건 없건 자기가 아파트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속성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인간의 욕심을 엄청 비판한다.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사회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유토피아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초승달 모양의 섬나라고 54개 도시와 주변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노동을 하고 노동 생산물을 공유하는 무계급 사회. 필요 이상의 것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시간만 일을 하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나머지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존재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 여유로운 시간에 자신의 공부나 취미활동을 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비물질적인 사회를 이 사람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런 세상은 무슨 겉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야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내용이 유토피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당대 유럽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유럽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이런 책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 인문주의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은 선생님 책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토피아를 적은 토마스 모어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